예, 지금 시간이 2019년 4월 14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10시 2분, 일요일 세미나 시간이죠. 아니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도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바쁜 일 좀 처리를 하고요. 하고 업무를 다 일단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업무를 전부 다 내려드리고, 저는 이제 거래 쪽이랑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발하는 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개입이 필요하고 또 설명도 해야 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돼서 정신 상태가 음, 투자자의 정신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예, 개발을 하는 동안에는 투자자에 가까운 그런 정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하더라도 일단 약간 영혼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차트에 그리고 흐름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화면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어떤 화면은 어떻게 만들고 서버 쪽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뭐 프로세스는 어떻게 정의하고 이런 일들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뭔가 어떤 종목이 끼어들거나 차트가 들어와도 흐름을 완전하게 좀 읽으려는 노력을 그렇게 기울이지 않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초기에 개발 쪽에 집중을 한다고 말씀드릴 때도 예,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고요. 어, 어쨌든 지금은 약간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락한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상승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락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집중해서 보면 좋은 거래의 기회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처럼 무조건 이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공격성이 포함된 전략들이 일부 적용이 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돼요. 음. 솔직히 작년에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 작년의 생각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어, 사면 죽는다. 그게 가상화폐든, 그 다음에 코스피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구조가 나왔을 때 오를 확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구조적으로는 예, 하락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칫 잘못 판단하면 좋은 상승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인 이슈가 살짝 있긴 있는데 일단 그거는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도 보고 그 다음에 주식도 같이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사람은 한 명이고 해야 될 업무는 많은 편이라 하루에 하루의 생활의 대부분을 이제 분석하는데 할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경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강도를 줄이려면 결국에는 조금 더 좋은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사실은 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회원분들이나 뭐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시각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받고 싶은 게 사실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듣는 거고 채팅에도 참여를 하는 건데 정작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업무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아마도 이게 4월 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확률이 있고요. 아마 5월 초를 기점으로 이제 조금씩 교차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발 업무에선 점점 강도를 줄여가고 분석 업무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분석 툴이 주식용도 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용도 있고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에 진입을 하고 나면 예전에 그때의 환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개발하는 쪽의 내용들만 담고 있어서 결국 한다는 게 이제 아재 개그 외에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아재 개그로 되는 거예요. 정작 분석 얘기를 하기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다고 함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머리를 비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반대로 머리를 채우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템포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일정 시간을 계속 그 차트를 봐야 돼요. 봐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주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많이 이제 차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음, 어쨌든 이제 이번 달이 고비겠죠. 특히 가상화폐는 이번 달이 진짜 고비라고 느껴지고요. 이번 달만 잘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크게 없거든요. 애초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처럼 뭐 사면 죽어 뭐 이런 멘트가 아니라 바닥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바라본 건데 일단 제가 원하는 방식의 바닥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었고요. 다행히 지금 뭐 크게 하락한 거는 아니라서 아직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중립적인 사고, 약간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수를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움직이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인버스를 살 때도 사실은 인버스를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상승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과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애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매수해야 될 시점보다 너무 빨리 지수가 올랐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그래서 부담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사실은 매수 자리까지 가는 그 폭만큼의 수익을 바라보고 인버스트엑스를 샀던 건데 지금 그때 샀던 가격보다 지금이 더 싸요. 그러니까 6,825원에 샀는데 지금 가격은 6,745원이에요. 그럼 보통 가격적인 수준에서 보면 매수한 가격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가격이라는 건 시간에 구속되고 시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를 지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듣고 그 생각이 맞아? 그 생각대로 하면 돼? 이런 입장보다는 어차피 움직이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몇몇 기준이라는 걸 들이대서 그 기준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흐름을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라고 접근해 보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터득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흐름은 일부인 거죠. 그 일부의 흐름을 미루어서 전체의 흐름을 판단하는 거라서 언제든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저가를 보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고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부정적이면 8월까지 감안하시면 되고 긍정적이면 장대 양봉을 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상승과 하락을 그려내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을 하기 위함이고요. 소통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범주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9분이 계신데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르세요. 근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일 수도 있고 틀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옳다 틀리다는 내일의 흐름, 그 다음에 흐름이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의 생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결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넓히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뭐 카카오톡이든 뭐 이런 유튜브든 이런 데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 중에는 그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볼게요. 자, 우선 코스피의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라인에서 종가랑 거래량을 지우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뭔가요? 어떤 게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모습이? 예, 민티크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 저투 상승. 자,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했어요. 고투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 고투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저투예요. 저투. 왜 그럴까? 자, 이 저투가 상승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세요. 계산되시나요? 예, 엄청 길죠? 저투를 한 번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락한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개월 만에 상승한 거예요. 그죠? 예. 저투의 상승이 알려주는 건 뭘까요? 바닥이 지났다. 예, 바닥이 지났다. 하지만 이건 결론이 아니죠. 아직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이건 결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4월 14일이에요. 그죠? 이번 달 아직 절반이 남았고 절반 동안에 지난달의 저가를 계속 지켜주면 바닥이 지났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닥이 지났다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일구간은 두 달 내엔 없죠. 그죠? 앞으로 1구간은 5월, 6월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를 지켜주면 바닥을 탈피한 걸로 인지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투심의 하락은 이번 달만 저렇게 지켜주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상승장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죠? 그 다음은 뭐가 있냐? 지난달에 고가를 넘었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그거예요. 지난달에 고가를 넘었어요. 지난달에 이 고가를 넘는 행위, 그러니까 2216을 넘는 행위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 저가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 있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 결론이 아니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고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과정이 아닙니다. 저건 결론이지. 따라서 고가 투자 심리도 이제 내려가지 않아요. 몇 개월 동안 6월까지. 그리고 7월 달에 무너지지 않으면 8, 9, 10월까지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일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재수 좋으면 10월 달이 고점일 수도 있고 재수 나쁘면 6월 달이 고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번 달이 고점일 가능성은 매우 낮죠. 시간으로 봤을 때 월봉상
이번 달이 고점일 확률은 무지 낮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기 어렵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죠. 11월. 11월이 더 낫지 않아요? 12월이 더 낮아요? 잠깐만요. 2136. 그러네요. 64. 12월 고가네. 그러면 12월 고가 기준으로 예,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건 6월까지. 예, 7월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6월까지 봤을 때는 이제 19년 18년도 예, 12월의 고가가 매수 단가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인버스 사기 싫단 이야기에 대해서 예,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좀 빨리 팔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예, 더 먹을 수 있었지만 아쉬움도 없고, 예, 그건 뒤에 연구관이 너무 많이 남아서 두려운 거죠. 반대로 1구간이 잔뜩 있을 때는 인버스 들고 버텼어요. 예, 물려도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면 내려와서 예,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예, 그 전에 6,200원대에 사신 분도 아무 걱정 않고 5,800원, 5,900원대까지 떨어져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들고 있다가 예, 수익 내고 빠져나가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인버스 들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쌓이면 반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오르면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에 대한 기준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으면 이걸 하락이라고 인식하고 지금 당장 오르고 있으면 이걸 상승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주 동안 하락한 거고 이게 몇 주 동안 상승한 거고 이게 몇 달 동안 상승한 거고 이게 몇 달 동안 하락한 건지를 시각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결과를 두고 굉장히 냉소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모든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다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지금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예, 그게 과거에 아니 그게 미래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사실은 귀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확률이 높으면 좋은 방법이고 그 확률이 낮으면 다소 부족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냐 이거보다 그렇게 했을 때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느냐 사실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계속 반복해서 하실 거고 그 반복해서 투자를 하실 때도 그게 손실을 냈건 수익을 냈건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몇 번은 실패할 거고 그 중에 몇 번은 성공을 할 건데, 성공을 하는 확률이 계속 누적돼서 더 많아지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컨트롤이 되고, 예,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웃풋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근데 틀렸다고 방법을 바꾸고, 맞았다고 너무 또 믿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고, 이런 식의 그 컨트롤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심리가 망가지고, 예, 심리가 망가진 다음에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의 월봉을 딱 보면, 예, 고투와 저투는 다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올라와 있지만, 예, 이걸 보고 아래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곡이라는 게 있어요. 변곡. 네. 이 변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곡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보면, 여기서 이제 TO 저항이라고 부르죠. 그 TO 저항이라는 걸 양봉으로 딱 쳐버리면 어쨌든 하락은 끝나요. 근데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봉이 이제 PO 저항이라고 해서 볼린저 밴드 5 기준선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 2월 달의 월봉은, 예,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직전의 봉이에요. 저게 양봉이 나면 상승세가 매우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게 음봉이 나면, 예, 상승세도 있지만 하락세도 있는 거죠. 저렇게 돼도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T 지지선들이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 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긍정적일 수가 없고요. 반대로 생각보다 저항이 크게 발달되지 않아요. 저렇게 2월 달에 십자봉 같은 봉을 만들면 저항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내린 거지 뭔가가 눌러서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눌러서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내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누르는 힘이 없어 보여요, 월봉은. 그래서 월봉은 누르는 힘이 없다. 누르는 힘이 없으니 저 월봉의 상태를 보고 내려간다라고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2019년도 6월까지는 고투가 내려갈 일이 없으니, 예, 만약에 하방을 보고 싶으시다면 2019년도 7월 달에 2019년도 6월 달 고점에다가 손절을 걸고 하방 포지션을 잡거나, 아니면 2019년도 이번 달 제외하고요. 다음 달부터 전달이 음봉으로 마감했을 경우에만, 예, 하방 포지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월봉은 하방으로부터는 벗어난 움직임으로 보인다예요. 다만 신규 매수는 지난달 저점이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지난달 저점까지는 매우 멀어요. 매우 멀기 때문에 월봉을 가지고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봉으로 넘어갔을 때, 자, 주봉을 보시면 양봉이죠. 아래 꼬리는 뭐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양봉의 크기도 완전히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번 주의 고점을 넘기는 쉽고 이번 주의 저가는 깨기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번 주의 저가에다가 손절을 잡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가가 다시 무너지면 최저가 모드 형태가 되잖아요. 주봉은 최저가 모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 오를 생각이 있다면 이번 주에
저점을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번 주에 저점을 붕괴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가 0구간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아니죠.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저가를 손절 기준으로 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월봉 기준으로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은 월봉을 이용한 매수 전략보다는 주봉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 싶다면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1구간에서의 상승과 0구간에서의 하락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1구간에서 상승을 하려면 1구간에서는 전봉의 저점을 깨면 대부분 최저가 모드 형태의 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구간에서 상승할 때는 양봉이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유지되는 한 어쨌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싶다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일명 저게 책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배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배신은 고가의 투자 심리도의 방향과 저가의 투자 심리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례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뒤통수 얻어맞을 때 조금 덜 아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오른다라는 건 해석할 때 고점이 어딘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조금 편해요. 자,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오르고 있다라는 말은 매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고점이 어딘지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아직 지나지 않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고점이 지났다라는 명확한 징후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 나는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투가 오른다라는 건 매도자에게는 좀 불편한 거고요. 반대로 고점에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린다라는 건 저점은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저점은 낮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은 낮춰갈 거지만 고점은 어딘지를 몰라. 이런 뜻이거든요. 금요일의 상황은 저점은 낮출 의지가 있지만 고점은 어딘지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다우가 200%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야간 선물도 0.29% 정도 올랐거든요. 결국엔 갭상승이 올 거고 그러면 이번 주에 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돌파되겠죠. 그런데 저 일봉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게 인지된다는 거예요. 고점은 없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4월 12일자 기준으로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 모조리 다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그쵸? 저런 경우에는 개파락이 아니면 어쨌든 상승, 하락을 보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분 정도가 인버스 이야기를 꺼내셨었는데, 저라면 어차피 지금 저는 주식도 들고 있지 않지만 인버스 투엑스도 들고 있지 않은, 그리고 하방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방을 보시고 있는 몇 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추매를 하기엔 부담이 있다예요. 차라리 내버려 두든가. 예, 첫 번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손실은 계속 커지긴 하겠지만 무거워지지는 않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상승이라고 판단됐을 땐 레버리지를 사는 거예요.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사고, 그러면 현재 수준의 손실로 그냥 딱 묶어놓고 이게 고점으로 가든 저점으로 가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레버리지를 샀는데 빠져요, 지수가. 그럼 빠진다고 해서 인버스를 익절하거나 레버리지를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빠져도 끝까지 갈 때까지 내버려 두고, 반대로 올라갈 때도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묶는 의미는 그거예요. 이 흐름이 끝나는 시점까지 나는 기다린다 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야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중간에 빠져나오면 중간에 묶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게 돼요.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대안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대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거래를 해서 반드시 돈을 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전까지는 온갖 분석을 하고 준비도 하고 대응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결국에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내 실력이 아닌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운이 작용할 때는 어차피 할 일이 없는 거고요. 나쁜 운이 작용할 때는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은 나에게 신호를 줬는데 아무런 인지를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면 사실은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그 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욕심이 계속 그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계속 잘못된 판단이 이어지면서 거래 자체가 다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거래를 할 때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최악.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선 대응하기가 편하거든요. 어차피 최악이 거기라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 정도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잘못되면 어차피 그게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나빠질 수는 있어도 다시 곧잘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2월 달에 인버스를 사는 것도 비슷한 경험이잖아요. 그냥 그게 인버스 투자자에겐 최악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거고,
최악에서 좀 더 나빠지긴 했지만 결국엔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도 그 자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했을 땐 최악의 자리라고 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래를 한다는 게, 이게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그 거래를 하는 사람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게 최악이야. 예,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판단이 설 때를 기다리고 찾는 거라서, 이런 방송이나 그다음에 진짜로 거래할 때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판단을 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이제 반대로 쫓고 싶을 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기회를 쫓고 싶지는 않고요. 기회를 쫓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도구가 충분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그래도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섣불리 움직여서 실수하고 뭔가 머릿속이 꼬여서 헛발질을 해대고 그러면 사실은 의도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거래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별거 아니래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난 척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 제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코스피는 계속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관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잠시 볼게요. 자, 제이님이 레드 제이님인가요? 아니면 제인도님인가요? 애견 카페를 가셨다는 거 보니까 예, 빨간님은 아니시네요. 애견 카페를 가시는데 어떻게 레드제이님이 돼요? 요새 레드제이님 바쁘실 거예요. 자, 아까 코스피 차트를 볼 때 PO 저항이 있었잖아요. PO 저항. 그죠? 예, PO 저항이 있었는데 이 PO 저항을 넘는다라는 거는 상승장으로 가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봉 있죠? 예, 이 봉이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너무 높게 탑을 쌓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너무 높은 탑을 쌓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탑이 좀 높거든요. 예, 이렇게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무리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어차피 저항이 없거든요. 다음 달에 저항이 없어요. 이거는 P5 저항이 끝이기 때문에
양봉만 어지간히 만들어주면 다음 달에 저항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저항이 사라지면 그냥 고점 올리고 상승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흐름에서는 굳이 저렇게 장대 양봉을 내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 건 토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봉은 더 오르지 못하더라도 더 내리지만 않으면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문제는 저항으로부터 그 밑에까지 아래 꼬리를 거의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좁은 공간 안에서 매수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라서 월봉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틈이 진짜 안 보인다니까요. 저거 어떻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주봉. 주봉에서는 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이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격. 이격은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주가 사이의 괴리예요. 이격이라는 말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동평균선 분의 주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주가랑 이동평균선이 같으면 이동평균선 분의 주가는 1이 되죠. 둘 다 100이면 1이 되니까 1에다 100을 곱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이격도가 100이란 얘기는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격도가 100을 넘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주가 이평선 위에 올라타 있다. 반대로 100 밑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큼 벌어져야 이게 회귀하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해요. 이격도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 뭐 98 이하 또는 95 이하면 매수고 105를 넘으면 매도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벌어지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수치를 정의해 가지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2008년도 10월달 그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인데요. 그때의 이격도는 60 정도 됐었습니다. 60. 생각을 해보세요. 이격도가 60까지 내려가요. 60.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95 정도에서 샀을 거란 말이에요. 95 정도에 샀는데 60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작살났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격도는 그렇게 일방적인 수치에 의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T차트예요. 그래서 T차트는 이격이 과한지 아닌지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주봉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노란색이 22격이거든요. 22격인데 22격을 벗어난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보통 회귀가 온다고요. 회귀. 회귀가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할 때도 이게 장대 양봉으로 가면 상단선이 봉의 저가에 달라붙을 것이고 반대로 장대 양봉으로 갈 수 없다면 주가가 반대로 내려와서 22격에 가까워질 거다. 그러니까 상단선에 가까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격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장대 양봉을 기대한 게 아니라면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봉이 지금 10시 52분인데 저게 음봉으로 끝날지 양봉으로 끝날지 관찰이 좀 필요해 보여요. 만약에 저게 상승으로 갈 거라면 양봉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상승의 힘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가를 깨지 않는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만약에 상승하려는 의지를 세력이 봉에 담으려면 되도록이면 양봉의 형태로 끝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음봉의 형태로 끝나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들이 다음 주 되면 내려올 거고요. 물론 아래에 있는 지지들도 올라올 거예요. 저게 장대 음봉이 아니라 십자봉 형태의 음봉이기 때문에 지지도 올라오고 저항도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저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길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면 일봉은 사실은 TO 저항이 위를 막고 있고 밑에서는 PO 지지가 아래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이고요. 지금 박스권 아니구나 P4구나. P 잠깐만요. T4 저항이랑 P4 지지인 것 같아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도 맞고 아래도 맞고 딱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일봉으로 보면 어쨌든 저투고투가 현재까지는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요 흐름이 어디랑 유사하냐면 금요일 코스피 일봉이랑 거의 유사한 상태예요. 만약에 토요일 날 만든 일봉의 고점을 넘어버리면 고투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이미 토요일에 만들어 놓은 일봉의 저점은 깨기 때문에 저토는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구조는 망가졌고 매도 구조를 살릴 거냐 아니면 매도 구조를 망가뜨릴 거냐 그거에 대한 이슈가 남은 거죠. 그래서 매도 혹시 뭐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제 고점이 손절 라인이 되겠고요.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분봉에서 다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거라 이게 남은 시간이 잠잘 시간 따지고 나면 얼마 안 남아서 좀 회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최근에 제 책을 사서 보고 있잖아요. 책 제목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해서 탐욕이 삼켜버린 기술.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병욱 씨라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교보문고 가가지고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구석탱이에다가 처박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은 멀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가서 본 건 별로 관심을 받기 어려운 자리에 책들이 처박혀 있었고 그 처박혀 있는 책 중에 그나마 눈에 들어온 책이 사실은 이 책이었거든요. 나머지 책들은 그냥 이거 있잖아요. 나 돈 벌었어. 나 가상화폐로 돈 벌었어. 그러니까 내 책 좀 봐. 이런 책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책들은 거의 안 보고요. 예,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책은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아서 살짝 살펴보다가 실제로 구매를 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읽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들과 비교를 해도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어요. 결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불러온 그런 장점, 그리고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한 후한 점수는 쉽게 내리는데,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화폐 시장은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보여져요. 뭐 수백 조의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벌리는 곳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한동안은 돈을 빼먹을 때까지는 그 시장을 굳이 없앨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 시장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기술들이 과연 미래에도 남아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살아남을 코인은 몇 개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혁명이요? 한번 사서 볼게요. 계속 읽어봐야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양질의 대화를 나누기엔 아직 좀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식 바닥에서 읽어본 책들이 있고 오랫동안 그쪽 바닥에 그런 경험들을 해보다 보니까 대충 이제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큰 건 비트코인은 이게 블럭을 쌓는 기준이 10분이잖아요. 그 10분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떤 거래를 하든 10분이 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래를 비트코인 용어로는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고, 뭐 다른 말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그 트랜잭션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보통 10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게 앞으로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져요. 읽으면서도 그건 수긍이 가더라고요. 아, 이거 뭐 우리 은행에다가 이체하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내에 모든 게 다 결정 나잖아요. 네, 10분을 기다린다라는 거는 굉장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는 수수료가 존재하거든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수수료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외에 놀러 간다고 쳐요. 해외에 놀러 갈 때 숙박시설이나 그 다음에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미리 다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껏해야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건 먹고 놀고 뭐 그런 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만약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0에서 150만 원이라고 쳤을 때 현지 돈으로 환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느 게 쌀까요? 수수료가. 환전 수수료가 쌀까요? 비트코인 수수료가 쌀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상용화가 됐을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은 사실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P2P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근데 서버 방식을 차용한 은행들의 시스템보다 느려요. 여기서 느리다라는 건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아니라 검증이 느린 거죠. 검증. 우리는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속도에 해당돼요. 은행 쪽 일을 해보면 이제 다른 나라의 은행들에 대한 속도들도 이제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외 거래, 그러니까 은행 문이 닫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게 되면 당일 이체가 되지 않고 그 다음날 영업시간이 재개돼야 넘어가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의 그 뱅킹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뒤처져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뭐 시간 외에도 영업 시간 외에도 뭐 여기서 온라인 이체해버리면 순식간에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쓰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시스템은 선진화되었기보다는 오히려 낙후된 시스템에 가깝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은 빠르다가 아니라 속이기 어렵다죠. 속이기 어렵다. 속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대신에 속도가 무지하게 느린, 그래서 금융 시스템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책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납득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속도를 현저하게 줄여놓은 거고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런 화폐라고 부르기엔 뭐하지만 이런 상품들을 내놓는 주체들이 표현하고 있는 건 이게 대단한 돈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이 돈을 찍어낸 사람들이에요. 발행자들이 돈을 버는 거지 이게 실제로 유통이 돼서 뭔가 의미를 지니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일부의 상품만 그런 수준에 도달하고 나머지는 도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이게 새로운 변화의 물결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이 산업에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부나마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어차피 기업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상 손해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사 아닌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어쨌든 일정 수준까지는 올려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2000년 초반에 겪었던 닷컴 버블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중에 정말로
차세대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미래에도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도태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수익률이 어쨌든 상관없이 알트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칠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 시중에 떠도는 가상화폐라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시장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내재 가치가 없죠. 예, 내재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매집과 청산이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되풀이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매집되는 코인들은 가치가 있는 거고, 예, 매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코인들은 죽어가겠죠. 예, 그래서 충분히 매집된,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그런 코인들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향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예. 메이저의 돈이 들어와 있고 그 메이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쨌든 계속 시장을 움직일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 시장으로서 일정 시간은 존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와중에 제대로 돈이 들어간 코인들은 성장할 거고, 제대로 돈이 들어가지 않은 코인들은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소멸돼 가는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조금씩 공부는 돼요. 네.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이후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가상화폐의 구조를 만든 이후에 나온 가상화폐들은 어차피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과연 가치가 있을까? 왜냐면 매출이 없죠. 매출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전에 가상화폐는 잘 몰랐지만 간편 결제라고 부르는 이제 페이먼트. 그래서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라고 부르죠.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그런 이제 페이 서비스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암호화폐가 보여주는 그런 대부분의 상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페이먼트가 존재하거든요. 각각의 서비스들이 다 페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페이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화 시키고 적용하죠. 자, 저는 이마트를 가는데 이마트에 가면 SSG 페이라고 그래서 쓱페이라고 부르죠. 예, 쓱페이로 결제를 하게 합니다. 정작 롯데마트를 가면 쓱페이는 못 써요. 엘페이를 쓰지. 예, 그러니까 기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장벽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어려워서 장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장벽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삼성은 삼성페이를 만들어서 자기네 휴대폰에 심어서 유통시켜요. 최강이죠. 네이버는 자기네 쇼핑몰에 입주된 대부분의 쇼핑몰에 네이버 페이 서비스를 붙여서 적용합니다. 그렇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쪽에서 제공하는 페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앞으로 가상화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메이저 기업들이 있고, 예, 그런 기업들이 작은 회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도입할까요? 그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나 애플페이나 아무것도 도입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 페이를 만들었어요. 자기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갤럭시를 파는데 삼성 코인으로 팔면 되거든요. 예.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팔리는 휴대폰이 있는데 그냥 가상화폐 발행해서 삼성 코인으로 이걸 앞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면 엄청난 수요가 일어나요. 애플은 애플 코인 만들어서 예, 본인들의 애플 상품을 구입하게 만들면 대박 치겠죠. 그러니까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가상화폐를 도입할 가능성은 무지 낮아 보여요. 정말로 가상화폐가 미래를 보여주면 그들은 만들 거예요. 그때 가서 아주 빠르게. 그러면 지금의 가상화폐들이 보여주는 모든 결함들, 그런 것들 다 개선해서 완전체로 만들어서 출시하겠죠. 그러면 고생은 지금 만들고 있는 가상화폐들이 다 해놓고 실제 실익은 나중에 출시되는 대기업들이 만드는 코인들이 성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존재하는 가상화폐 중에 몇 개는 메이저로 남지 않을까요? 2000년대 네이버가 지금도 남아있고 다음이 지금도 남아있듯이 남아있을 코인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꼭 필요하고요. 신규로 나오는 코인 중에는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시는 것들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주식에서의 IPO는 상장을 뜻합니다. 상장. 네, 상장이라는 것은 기업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네, 기업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기업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기관 투자자에게 공개도 해요. 그걸 우리는 이제 펀딩이라고 부르잖아요. 펀딩. 예,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로부터 펀딩을 받고 그래서 확실하게 키운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ICO는 펀딩을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죠. 펀딩을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자리에 개인 투자자를 넣어놓고 일반인에게 그냥 IPO 하듯이 공개를 해버리는 게 ICO인 거죠. 그래서 ICO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매출이 없어요. IPO는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이 나는데 ICO는 매출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펀딩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ICO에 성공해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코인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ICO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받아다가 어쨌든 운영비로 쓰고 여차저차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코인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저 때문에 구매를 보류하다가 그 코인이 대박을 쳐서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속옷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문정동에 있나? 거기에도 무슨 패션 회사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3,000원짜리가 18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000원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000원짜리 주가가 몇 달 만에 18만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3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3,000원짜리가 돼 있어요. 실체가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돈을 해먹어요. 하물며 이 코인 시장은 감시 장치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감시하고 스스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셔야만 될 것 같아요. 어느 카페에 가면 뭐 2800%의 수익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짓은 못 하겠습니다. 그냥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이 그 방법이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가 있느냐와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실패 확률도 존재하지만 2800%의 수익 이런 거는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자금이 그 종목이든 아니면 해당 코인이든 집행이 됐을 때 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해요. 근데 뭐 거래 대금이 몇 억, 이런 류의 코인이나 종목들은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 자체가 저는 일희일비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움직이든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기까지는 그게 오르든 내리든 제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대기자 입장에서는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샀을 때 상승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사려고 기다렸을 때 조정이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그냥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보통 사려고 했는데 못 사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 사보시면 돼요. 그냥 사보시고 그 수익이 아닌 손실로부터 오는 고통을 충분히 겪어보시면 그런 미련 따위는 얼마든지 떨쳐낼 수 있습니다. 저 주봉이 비트코인상 음봉이 나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주의 깊게 보세요. 예, 주의 깊게 보시고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은 4월달 초반에 20% 가까이 오르면서 그 벡트 예, ETF 관련된 분명히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에 대한 결과값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온 저 상승에 대해서 저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게 호재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상승의 기반을 만든 건지는 한 번쯤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거래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장중에 이제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라서 예,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이제 만남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재 개그로 버텨온 채팅방이 예,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만우절 장난 기사지만 실제로는 빠지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원래 호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예, 공시가 되면 빠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예, 오고 있는 거라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월봉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 예, 참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유지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예, 조금 안 좋은 생각도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예, 그건 어차피 제 개인적인 기우일 뿐이고요. 예, 다음번에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언제쯤 오게 될지는 이제 관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되실 건 예, 주봉이 내일 아침 9시에 음봉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양봉으로 끝나는지 예,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내일 아침 10시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